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11월 24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바이든의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은 뭐냐? 전반적인 정책적 실패 일반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그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졌다. 이게 아마 미국 내부에서도 가장 큰 정책적 실패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크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우리 피부로 어떻게 와 닿는 건지, 생각보다 많이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자, 거기에 당연히 푸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카드가 있죠. 한반도. 자, 그런 이야기를 엮어서 제 생각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GCTN이라고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건데 그젠가 하여튼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러시아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의 국회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것 같아요. 최근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난 것은 지난 10월 달에 1대1로 제3차 회의에 푸틴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었죠. 그 이후로는 가장 고위급 인사가 지금 시진핑을 면담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진핑의 발언을 한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게 느껴져요. 여러 가지로. 자, 이 시진핑의 발언들을 제가 모아본 건데, 내년이 중러 수교의 75주년이다. 그래서 지난번 1대1로 회의 때 푸틴이 왔을 때 우리는 전방위 협력 계획을 마련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시진핑이 요즘 조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나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얼마 전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을 만났을 때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예, 상대방 기분만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차라리 면담을 거부했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미국의 심기를 긁었으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초조해 있는 바이든의 심기를 긁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또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더 많다.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 해서 강의를 했다 하니까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이제 우리 밑으로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예. 요번에도 그의 발언을 보면은 살짝 조급한 면이 보여요. 예,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때까지의 시진핑의 입장과는 좀 다른데, 태도와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예.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은 이제 이 국회의장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양국 관계를 더 깊이 해서 영원한 친구, 전략적 동조, 어떤 사안에 이제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자. 자, 이것은 전체 뉘앙스를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조금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조금 더 초조해하고 있다. 좀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열려 있는데 너희가 좀 머뭇거리고 있네. 빨리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조금 정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조금 조급한 느낌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더라도 양국 관계를 더 깊이 해서 영원한 친구, 지금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리적인 어떤 협력 파트너 차원인데, 영원한 친구, 이웃으로서
전략적 동조로 발전하자.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는 모두 다다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조바심 난다. 즉 인내심에서 푸틴한테 좀 밀린다. 그거는 뭐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 내부의 어떤 상황, 중국에는 뭐 비밀이 많잖아요. 밖에 알려진 게 드무니까 그런 게 있음직하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돼요. 예. 자, 이번 대화는 누구와의 면담 자리냐 하면은 이 볼로딘 앞에 이름은 복잡해서 제가 잘 발음 뭐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러시안 스테이트 두마라고 되어 있는데 두마가 제가 봤을 때는 국회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거부터 출발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구소련이 이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사회 제도에 국가 제도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동남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인력을 러시아에 보내서 그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배웠죠. 공산주의 사상을. 그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6.25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서 자기들이 한국에 중국군을 파병했을 정도니까 그때는 우열 관계가 분명했어요. 또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발생했던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 좀 뒤처진 쪽이었어요.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이제 크게 도약을 하는데 바탕이 된 게 아마 독일과의 관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 넘어왔고 그 러시아로 넘어온 많은 또 설계도들이 러시아에서는 또 뭐 그때 소련인지 뭐 러시아인지 제가 뭐 이름 좀 제가 왔다 갔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기반이 됐던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뭐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뚜렷했는데 자, 이 당시에 미국과 그 소련은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패권을 다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오쩌둥을 만나는 사진이 1972년이에요. 이때 뭐 핑퐁 외교나 이런 게 있죠. 저때 가장 큰 미국의 관심사는 뭐냐? 저때는 냉전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뒤에 한 20년 있다가 미국이 결국은 구소련을 붕괴시키면서 이기지만은 이때는 몰랐을 때예요. 그 중요한 점이 뭐냐? 중국은 잠재력이 있는 국가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당시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이다. 그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한 가장 큰 목적일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중국을 미국의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미국 경제에 편입을 시켰죠. 대신 중국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또 70년대 초,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중러 국경 분쟁이 있어서 수백 명이 살상이 됩니다. 서로 간에 총격전이 발생해서. 예. 그때 닉슨이 전략적으로 기회를 보고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중국하고 화해가 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쉽게 뺄 수 있었죠. 왜? 중국이 자기 편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표 주자로서 중국은 국가로 취급을 안 했죠. 대표 국가로서 취급해주던 장개석의 후예인 대만을 팔아 넘긴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완벽하게 승인해줬죠. 그래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죠. 그에 따라 우리도 단절했죠. 그게 지금 다시
이제 불쏘시개로 삼아서 수석거리고 있는 거니까 즉 한 50년 만에 이 관계가 다시 달라졌다. 즉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50년 만에 중국이 미국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리를, 소련과의 거리를 두면서 잘 성장했고 결국 미국은 큰 성취를 이뤘죠. 클린턴 때 구소련을 망가뜨렸으니까. 예, 공중분해시켜버렸죠. 그러고 나서 30년 있다. 이제는 중국이 그 틀 속에서 성장해서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온 거죠. 이제는 중국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구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해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미국까지 무찌르는 상황이 됐는데 유럽 전체를 그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는 복잡한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을? 미국에 붙었다가 다시 미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니까 러시아에 다시 손길을 내민다. 예. 그리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보다 낫다. 우리가 원조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예.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 자,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종종 말씀드리는 게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친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미국과 나토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있을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더 초조해하는 것 같다.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러시아도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우크라이나전이 발생을 하면서 무역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곡물,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이 이제 주 생산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틀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곡물 딜도 했고 러시아는 러시아 석유를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사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의 무역 제재는 실패했다라는 건데 러시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금년도 추이인데 러시아 원유 수출 물량 추이인데 고동색 있죠. 요게 아시아에 수출한 물량이에요. 예. 그리고 하얀색이 북유럽, 뭐 파란색이 뭐 지중해 연안. 이게 아마 작년부터로 쳤으면은 여기에 서유럽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제한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새로운 수요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시아에서 나왔다. 러시아 석유의 제1의 수입국은 인도고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자, 서방의 제재가 심해지자 러시아는 지금 사우디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유 공급 물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에는 시장 가격보다는 싸게 팔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수출 물량이 늘었어요. 가격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유럽 국가들은 손해를 보겠죠. 미국은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국제 가격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부 원유 가격도 그들의 원유 가격도 오르죠. 물가 압박의 큰 신호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니까. 장바구니 물가잖아요. 기름값은, 휘발유 값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 특히 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무역 제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진 거죠. 서로 필요하니까. 별로 이만큼 친하지 않았는데. 예.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건 로이터 통신 보도고, 금년 10월 16일, 1대1로 회의에, 푸틴이 방문하기 전에, 그 즈음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냐. 중국과 러시아 에너지 협력이 주요 관심사다. 이번 미팅에 있어서. 이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옛날 키신저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원유를
미국이 손에 쥐면은 여러 나라의 정부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식량 문제, 곡물을 우리가 털어주시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국민들을. 그것은 원유와 식량을 두 개를 꽉 컨트롤, 목줄을 우리가 쥘 수 있으면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해결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름 같은,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일당 하루에 200만 배럴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다. 1등 수입국은 인도, 2등 수입국은 중국이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경제 제재를 돌파한 거예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죠. 이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패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무기도 생산도 훨씬 더 많이 하죠. 자, 이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는 이걸 더 확충시키자 이런 거고, 중국은 거꾸로 이 관계를 통해서 뭘 얻느냐? 뭐 러시아에 선심을 베푼 건 아니잖아요. 중국 현재 원유의 대부분이 페르시아만 중동에서 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미얀마에서 산을 넘어서 쿤밍 쪽으로, 중국 쿤밍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남중국해가 미국이 틀어막으면은 미얀마 정도까지 배를 미얀마로 돌려서 미얀마에서 육로로라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의 기름을 수입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이 가장 커요. 예. 그래서 중국이 해군력을 많이 신장시키고 있지만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로를 통한 물동량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 그 점에 있어서 러시아가 그걸 해결을 해준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상당 부분의 물량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서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바로 넘어옵니다. 그걸 늘리든지 더 효율적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공동의 적인 미국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관은 지금 뭐 하나는 연결돼 있고 나머지 하나 이제 작업 중이고 거의 다 돼가죠. 작년에 푸틴이 방문했을 때 30년 동안 30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연간 100억 세제곱미터 수출 계약을 했다. 그것이 오는 곳은 사할린 가스전에서 오는 것이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할린 가스전을 갖다가 유럽까지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동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가까운 옆에 있는 시장으로 가스를 팔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후보 중에 하나였고 우리도 그 고려 대상이 하나죠, 사실은.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브릭의 연대 또 브릭의 확장 이런 데 있어서도 생각보다 훨씬 접촉면이 넓어지고 또 두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미국의 패권주의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구나. 그래서 많은 작은 나라들이 이때까지 소외받고 있던 나라들이 우리의 동참을 하고 있구나. 우리 브릭 같은 부분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그 부분들이 이거구나. 그래서 다극화라는 컨셉을 꺼낸 거죠.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주도한다. 푸틴이 그 말을 더 많이 해요. 시진핑보다. 왜? 중국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왜냐? 지금 같은 국면으로는 패권 전쟁을 해서 미국이 진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자리로 간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거는 러시아가 원치 않는 그림이죠. 그리고 중국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러시아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미적 여러 가지 포석을 하면서 움직이죠. 그 점에 대해서 시진핑이 오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조급해 보인다. 뭔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푸틴과 시진핑 사이의 미묘한 그 차이, 이런 거를 사실은 미국이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자, 요거는 이제 금년에 난 기사인데, 이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원유가 넘어오는 파이프라인 가운데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이 뭔지는. 그걸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그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약 1조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베리아, 중국 입장에서 동북 지역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유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마 그 발견을 하자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유전도 그렇고 천연가스관 부분도.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이만큼 할 때 약속을 해주면서 러시아에 엄청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북한에 공을 들인다. 이걸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미묘한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는 옵션을 해놓고 있다. 지금 지원해주는 정도로 봐서는 중국이 의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다.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공동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이 투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1대1로 사업 전 세계에 벌린 거 있죠. 자, 중국도 지금 내수 시장을 더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버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세계 시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미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세계 시장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1대1로 사업이잖아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실패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은 뒤에 돈이 없어가지고 비틀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 외교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엮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엮어내면. 그래서 중국이 중동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곧 패권 전쟁이에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러시아도 관여돼 있고. 자, 이거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온 거죠. 금년 10월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실제 계약은 한 17, 18? 중국 쪽에서는 크게 보도를 안 했는데, 러시아 인사의 말을 빌려서 이런 계약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곡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곡물 계약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제가 아까 키신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와 곡물, 음식을 두 개를 치면 전 세계를 다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긴밀해지는 거죠. 러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자 최대의 밀 생산국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육지로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죠. 최악의 상황에서 해상 통로가 미 해군에 의해서 다 막히더라도, 미 해군과 나토 군들에 의해서 다 막히더라도 육로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중국이 미국한테 자신감 있게 해줄 수 있는, 들이밀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인적 교류까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에 의한 파트너였지만,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국이라는 힘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 바이든은 여러 가지 패착으로 이 방향으로 강력히 질주하고 있다. 푸틴이 손짓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에너지 부문의 무역도 작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지금 전 세계 수입, 전 세계 이제 소비로 따지면 원유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2등이지만, 전 세계 수입이라는 면에서는 미국은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손이에요. 그래서 사우디가 러시아와 협력하는 겁니다.
전 세계 물동량 조절해. 왜냐? 중국이 러시아에서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쪽에 너무 목을 매면 위험한 건 중국도 알지요. 사우디도 그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와 공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석유 수급량 조절해. 그리고 가격 조절해.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자, 러시아 쪽 이야기를 언급을 해서 곡물 계약입니다. 7천만 톤. 이게 뭐 얼마에 걸쳐서 7천만 톤이라는 게 저는 뭐 곡물이 어떤 의미가 어느 정도 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콩, 그리고 이제 식용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곡물들. 그래서 약 30조 원어치예요. 곡물이 30조 원어치면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만. 그래서 곡물과 식량, 한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 관계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게 미국이 초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둘이는 굳이 안 그러고도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은 중동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러시아는 정신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뭐 러시아의 지배력에 대해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만 오늘 제가 금방 지금 드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명분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절대 여기서 안 빠져나간다. 중국은 큰 적이 된다. 갈수록 그 무거워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죠. 왜?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이거는 내셔널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금융 기사예요. 어떤 정리를 잘한 기사더라고요. 중국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1대1로 중동에 있어서 1대1로 사업에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 한국 보도에는 보면 1대1로를 해서 뭐 실패했느니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주저앉았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주로 들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해외 건설 사업이 많이 위축됐겠구나. 중국의 1대1로가 그 바람이 거세지면서 왜 가격 경쟁력이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우리 고속철도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수출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 그때는 비빌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건설 속도 같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건설 부부 토목이나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에서 2022년에 걸쳐서 중국이 중동에서 벌인 1대1로 사업의 프로젝트 숫자예요. 이 파란색은 BRI라고 해서 1대1로 사업이고 DSR 이게 이제 고동식으로 된 부분은 디지털 실크로드예요.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이죠. 디지털화. 여기 보면은 나라들 금명해 보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스라엘도 있죠. 터키, 요르단, 카타르, 이라크,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다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중동에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들, 항구, 철도, 그 외 고속도로 등 기간 시설에 중국 자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중국은 이번 가자 전쟁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겠습니까? 요거를 활용하고 싶어 해요. 얘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연결시켜서 중국과 맞닿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게 중국 시장의 어떤 시장이 포화되기 전에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는 방향이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러시아가 동방을 개발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시베리아 어떤 대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자, 중국의 1대1로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제일 금상첨화예요. 서로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조금 조심한다고 봐지는 거예요. 중국은 좀 더 공격적이고.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인프라망들을 연결해서 이제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인프라 투자했으니까 이제 피가 돌아야 되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게 가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근데 그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는다. 네.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고 세상의 변화다. 유라시아 대륙이 변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리가 1대1로 계획에서 빠진 거. 그거는 돌아가면 돼요. 한 나라이니까 결국은. 갈 길은 많아요. 네. 중요한 건 중동이죠. 중동, 시리아, 이스라엘은 진짜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아프리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중동을 거쳐서 아시아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북쪽으로 터키를 거쳐서 유럽,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거쳐서 러시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 이거 중동, 지금 이스라엘, 시리아 여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중국이 포기할 리가 없죠. 이 투자했던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확 꽃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싶겠죠. 이러면 유럽도 여기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 연안을 확실히 틀을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장을 막으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대박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 중국이 부상해서 이만큼 투자를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중국의 1대1로가 꽃이 피려면은 유럽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연결되는 건 또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뭐라고 바다로 가까우니까. 네. 자, 여기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들 있죠. 네. 거기는 자원도 많고 중앙아시아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딱 가운데. 그래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길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거든요. 네. 이런 국가들. 그리고 또 동유럽으로 가면은 지금 뭐 헝가리나 뭐 여러 나라들이 또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 국가들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으면은 1대1로는 수월하다. 훨씬. 그것을 미국이 기회를 마련해 줬다. 예, 중국이 그런 꿈을 앞당길 수 있겠다고 믿게 만들어 줬다. 그만큼 중국의 기대가 올라가는 만큼 러시아는 조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한을 통해서 복선을 깔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중국이 조금 조급해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살짝 받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요.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다 미국의 실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뭔가가 되게 압축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우크라이나전, 가자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압축돼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미국의 초조함은 그걸로 인해서 배가 될 거예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것이 나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고생해서 중국이 한테 낼름 전부 다 홀라당 갖다 바치는 그런 형국을 원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준 큰 극은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딱 그만큼만 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도 이거를 디딤돌로 삼고 싶지 이걸 결론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국이 이용해야 된다.
그 키카드는 한반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김정은을 최근에 극진히 대접한 것과 더불어서 푸틴이 김정은을 직접 방문하겠다. 그래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라는 것은 제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갈수록 구미가 있게 미국으로 하여금 이거 한번 쳐다봐 바이든이든 그 다음 대통령이든지 간에 너희들의 탈출구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쪽 출구도 좋고 중국 출구도 다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양쪽 다 시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중국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푸틴이 러시아가 한반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 확인시키면서 전 세계 이목을 땡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미국이 이걸 모르지는 않겠죠. 벌써 세 번, 네 번 종전선언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패착이고 돌이키면 진짜 후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잖아요.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촉발되는 군사적 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됐는데 남북 간에 그걸 통해서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재수출을 하게 되면 뒤집기를 하려고 한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 마찰이 야기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분노를 살 수도 있다. 겸해서 자, 이런 말씀 어제 드린 바가 있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